자존심은 마치 쾌청한 날씨와 같은 개념이다. 만사가 순조로울 때 자존심은 최고조에 이른다. 하지만 당신이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 다닐 수 없게 된다면, 젊고 매력있던 당신의 몸이 늙어가면서 더 이상 타인의 부러운 시선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아마 당신의 강한 자존심과 자부심은 그 즉시 지독한 열등감과 피해의식으로 바뀔 것이다. 누구라도 매번 똑같은 태도로 스스로를 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변의 상황에 따라, 그날의 심리 상태에 따라 마음속에서 전쟁과 평화가 오락가락한다. 자신의 모든 모습을 사랑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마음의 자세는 나는 모든 면에서 아주 멋있어가 아니라 여야 한다. 파트 1. 우리는 매일 스스로를 아프게 한다. 그 두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즈음입니다. 제가 책 내용이 다 와닿는다고 말하고 있긴 하지만 특히 좀 와닿았던 파트가 있는데, 그게 이 부분입니다. 너무 강한 자존심은 곧 지독한 열등감이 된다 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제가 자존심이 참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여기에도 자존심 테스트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나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 목표를 달성하면 스스로에게 자부심이 생긴다. 나는 높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며 적어도 남들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전 모두 예스거든요. 자존심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위에 이 자존심 테스트 문항을 살펴보면 자존심이란 본인이 바라는 일정한 특징이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돋보이며 남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런 특징들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 속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신체적인 매력이 남들보다 얼마나 뛰어난지와 연결된다. 게다가 자존심은 물질의 소유와도 아주 밀접하다. 커다란 자동차, 새 스마트폰, 호화로운 휴가 같은 것이 이른바 강한 자존심에 전적으로 기여한다. 반대로 실직이나 부채, 사회보장수당을 받는 것 같은 일은 자존심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북아메리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해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요. 다른 사람의 평가와 자존심이 무관하다라는 대답을 한 응답자는 4%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96%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남들이 나를 멋있다고 보면 나도 내가 멋있다고 생각한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면 남들이 나를 멋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어떻다는 것인가? 그리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존심이란 건 마치 맑은 날씨, 쾌청한 날씨와 같은 개념이래요. 만사가 순조로울 때는 우리의 자존심은 최고조에 이르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엔 공부가 전부였으니까 공부 잘하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항상 어딜 가나 칭찬받고 시험 봐도 성적 잘 나오고, 그럴 땐 제 자존심은 최고조였어요. 오케이. 나는 인성도 좋고 능력도 좀 다양하고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난 좀 괜찮은 사람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이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 다닐 수 없게 된다면, 저의 경우에는 하지만 갑자기 당신의 성적이 떨어진다면, 당신이 칭찬받고 잘 어울릴 친구들이 곁에 없다면, 그리고 제 실제 경험으로 당신이 그렇게 인정받던 학교를 졸업한다면, 또 젊고 매력있던 당신의 몸이 늙어가면서 더 이상 타인의 부러운 시선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아마 당신의 강한 자존심과 자부심은 그 즉시 지독한 열등감과 피해의식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죠. 이 부분을 읽고 나의 경쟁력, 그러니까 이 경쟁력이란 건 상대적인 우월함을 기반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자존심을 키우고 또 그것이 내 자아의 기반이 되었을 때 문제점이 바로 이거구나. 그게 없어지면 나 자신도 함께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결국 이런 식의 자존심을 기반으로 이걸 연료로 살아가려면 계속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또 그러면서도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의 기반으로 삼아야 할 거, 매일을 살아가는데 스스로를 달래줄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자존심이 아니라 어떤 나의 경쟁력, 내 우월감이 아니라 매일을 살아가는 나를, 그리고 어떻게든 노력하는 스스로를 다정하게 봐주는 자기 친절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그 노력은 나 스스로 제일 잘 아는 거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노력했다면 스스로를 칭찬해주면서 또 다독여주면서, 그리고 실패하거나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그걸 우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어떻게 나아질지를 고민하면서, 그리고 그걸 고민하는 스스로를 대견해 해주면서 스스로에게 친절해지는 것이 진짜 롱런 할 수 있는,
진짜로 인생을 행복하게 롱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어렵겠지만 서서히 바꿔나가야 하는 부분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존심에서 자기 친절로 나의 기반을 옮기는 것. 덧붙여서 저는 중요하다고 느낀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자기 친절은 자존심과 달리 타인에 대한 친절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존심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게 하고 또 외부에서 오는 비판에 대해서 적대감과 거부감을 갖게 하는데, 이렇게 나 자신은 특별하다라는 생각에 빠져서 남들과 자신을 분리하게 하는 자존심과 달리 자신에 대한 친절은 나와 다른 사람 모두가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타인과 유대감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립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타협할 수 있고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존심이 강할 때는 나 자신에 대한 비난 아니면 나 자신의 실패가 내 자아 전반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친절의 경우에는 자신감에 의존할 때처럼 나 자신의 부족이 나 자신을 위협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 이미 그 자체로 괜찮은 사람이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바꿔나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을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이제 궁금했던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나의 장점을 하나하나 적어보면 될까? 아니면 스스로 반복해서 난 아름답다, 난 사랑스럽다 이렇게 되뇌이면 저절로 사랑스러워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지닌 특징 중에 사랑하려고 애를 써도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하나쯤은 있다. 문제는 이것이 부정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경우다. 다시 말해, 마음속의 목소리는 나의 모든 모습을 사랑하는 데 실패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만다. 이 모든 과정의 결과는 명확하다. 자신에 대한 사랑이 더 약해지는 것이다. 결국 뚱뚱한 내 모습이 싫었던 사람은 비만 자체로 시달릴 뿐 아니라 비만을 못 견뎌 하는 자신을 또 비난한다. 수많은 자기계발서와 심리학 도서는 여전히 나를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내가 좋아하는 나의 특징 찾기를 권한다. 때로는 본인이 무엇에 자부심을 느끼는지 또 특히 무엇을 잘하는지를 기억하도록 한다.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른바 재구성이라는 방법을 권한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집중력과 끈기가 부족한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도 넌 자발적인 걸 좋아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그 단점 역시 어떻게 보면 장점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방법으로는 진정한 자기애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좋아하려는 시도는 가장 흔하지만 효과가 없는 방법이다. 그리고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전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모든 모습을 사랑할 필요는 없다. 사실 자신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모든 면을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한 건 절대 아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코가 길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좋아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그런 특징과 자신을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 코가 길다는 특징이 당신의 전부는 아니지 않은가. 그저 마음에 들지 않는 특징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거나 한탄하거나 자신에게 책임을 씌우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되면 수치와 열등감은 고개를 내밀지 않을 것이며 끊임없이 변화를 갈망하는 내 안의 불평꾼 또한 함부로 잔소리를 늘어놓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마음의 자세는 나는 모든 면에서 아주 멋있어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결점이 있어. 내가 나의 모든 면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 이어야 한다. 그리고 예시는 코로 들었지만 사실 감정 역시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주 절망에 빠지는 사람 아니면 자주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모습을 억지로 받아들이려고 싸우는 대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게 어떤 느낌이 있어도 상관없어. 나는 그 감정에 맞서 싸우는 대신 그냥 그걸 느끼기만 할 뿐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의 그 느낌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내면의 싸움이 벌어질 필요도 없고 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긴장이 해소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변화에 대한 압박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변화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수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지금 모습에서 더 이상 변할 필요가 없을 때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부정적인 감정은 그걸 두려워하거나 내가 왜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지? 나 왜 지금 이렇게 우울감에 깊이 빠져있지? 나 이상해. 나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는 스스로가 두렵고 싫어. 하고 놀라고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나 지금 좀 우울하다. 나 지금 우울감을 느낀다. 나 지금 절망감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받아들여줄 때 잠잠해진다 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부정적인 감정은 약간 관종 같은 성격이 있어서 없애려고 할 때 그리고 애를 쓰고 무시하려고 할 때 자신의 존재를 봐달라는 듯이 더 커진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고 편안함을 느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지금 이렇구나. 나 지금 이런 상태구나. 그래,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잠잠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울리는 문장이었죠.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지금 모습에서 더 이상 변할 필요가 없을 때 찾아오는 것이다. 뭘 해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뭘 해야만 행복해진다는 생각을 버릴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